온 거예요. 안 망했어. 아직도. 안 망해. 안 망해. 안 예, 망해. 안 망해.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 이제 정동영 장관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네.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또 발표가 나온 거야. 오늘. 저기 어제 뉴스가 오늘 보도가 된 건데 네. 저 북한군 6천 명이 예, 러시아에 추가 예, 파병하기로 공병 했다. 추가 파병됐어요. 예. 예. 이제 점령을 했으니 두 번째는 재건하고 재건.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번에도 가가지고 많이 죽었거든. 네. 그런데 또 간다? 이러면은 이제 북한은 거기다 올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푸틴은 이제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를 때려부시고 있거든. 예. 그 젤렌스키가 크루스크에 쳐들어온 걸 제대로 복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4년째입니다. 그 전쟁이. 저기 올해를 넘어가면은요. 네. 2차 대전보다 더 긴 기간을 야. 저기 그 더 러시아에서 사실 러시아가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길게는 안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어. 심각하네. 그렇죠. 심각해. 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보세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오의 정치가 확산이 되다 보면은 네. 다음 차례는 어딘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에서 5월에 그런 전쟁 충돌이 날 일어날 거라고 줄 누가 누가 알았- 예견했습니까? 예. 두 나라 다 핵보유국인데 그런 충돌 안 한다. 예. 다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충돌하냐 이랬거든. 예.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교전을 붙은 한 거다. 거예요. 이거 한 건밖에 없어. 예. 국제 정치의 상식이 깨진 거야. 예. 핵보유국끼리 재래식 전쟁을 한다는 거는 예. 대부분 웃었어 사람들이. 예. 안 한다. 근데 되잖아. 그게 증오의 정치예요. 그게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대결 구도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증오의 정치에 예. 그 불쏘시개가 다 있었고 예. 누가 성냥불 긋기만 하면 타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도 근데 어쨌든 북한은 작년에 벌써 그 연두교서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를 했으나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뭐 그 대북 확성기 중지하고 저쪽에서도 대남 방송 안 하고 이러면서 평화 공존으로 가면서 내년에 그게 있는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내년에 있는 탁구 대회, 세계 탁구 대회에 북한에서 열리는데 이 대회에 우리가 참가하려고 협상할 거다. 인도적 지원도 할 거다. 네. 뭐 이제 이렇게. 근데 한반도만 평화가 오나? 다른 나라는 다 전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엄 때를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면 네.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지만 원래 12월 2일 날 김용현이 곽종근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그렇죠. 하겠다. 예. 내가 합참 지통실에서 직접 지휘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10월에도 했단 말이에요. 아, 예. 10월에도. 예.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 그때 내가 얻은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두 놈만 미치면은 전쟁이 되겠구나. 누가 미치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에. 두 놈만 미치면은 예. 바로 전쟁이 가능하구나. 내가 그때 그 사실을 본 거지. 네. 사실은 저기 원래 이런 어떤 그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NSC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네. 또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이 대포콘을 격상하고 이런 건 다 한미가 공조해서 하게 돼 있고 네.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계엄은 국무회의를 심사하게 돼 있고 네. 이렇게 이중 삼중의 법적 장치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무시가 되고 네. 딱 두 놈만 미치면은 전쟁을 하겠구나. 음. 이 가능성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북한의 무대응으로 해가지고 백령도 연평도에서 포도 쏴봤고 아파치 헬기가 백령도에 비행도 해봤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무인기가 10월 초에 평양에 평양에 갔는데 그게 네. 10월 7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어떤 위기를 넘어간 게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광화문에서 퍼레이드가 끝난 네. 그날 밤에 김용현이 사령관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네. 거기에 윤석열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사법 체계로는 이 야당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한 게 10월 1일이야. 1일이죠. 그리고 10월 7일 날 무인기가 평양에 갔다고. 그다음에 이제 비화폰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 그렇죠. 나는 이때가 원래 계엄 선포 시기였다고 봐. 10월에. 예. 근데 북한이 개무시하고 러시아로 가느라고 이걸 싹 무시하는데 그때 저기 북한군 특수부대가 그거 폭풍군단이라 그러는데 네. 걔들이 저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첫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10월 7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쪽에서는 싸움을 걸었는데 저쪽은 다른 싸움을 하러 북한은 간 거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뭐냐 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듯했지만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CC 꺼졌어. 네. 이러면서 계엄이 불발이 되고 12월에 이제 다른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문제로 합참이 연일 그 비상사태였다고. 네. 그런데 저기 그때 북한이 약간이라도 반응을 했다고 쳐보자고. 뭐 그때 그 실제로 오물풍선 날라올 때 전방 부대들이 경고 사격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총구만 그대로 돌리면 그냥 원점 타격.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에서 외환유치죄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보안 때문에 그 청사도 서울고검을 쓸 수밖에 없다. 보안을 유지해야 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평양 무인기 뭐 이런 거 싹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대목. 그건 어떤?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에서 김선호 지금 네. 대행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외환유치 부분은 과하다 이러는데 아니 나는 그 고민은 알 것 같아. 이제 군사 기밀이 싹 드러나야 되거든. 이거 수사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했으며 또 무인기는 어떤 기종이 날아갔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야 이러다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 정보 자산 얘기거든. 거덜난다. 그랬는데 예. 그게 사실은 몸통이야. 그게 몸통이다. 그렇지. 원래 계엄의 계엄의. 시나리오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나는 인도 파키스탄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했다고 봐요. 에? 한반도가. 한반도가 더 위험했다. 예. 여기서 뭔 일 터질 뻔했다. 근데 북한의 무관심이 우리를 살린 거야. 우리를 살렸는데. 예. 근데 이건 역사의 반복이죠. 예.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이제 월남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저기 뭐냐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베트남으로 엄청나게 병력을 보내니까 네. 북한이 그걸 저지하려고 그때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뭐 이승복 사건, 맞아. 김신조 사건, 예. 그게 전부 다 68년 9년 이때거든. 그게 그 베트남 전쟁의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네.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로 가니까 우리가 북한을 들어가려고 평양에 무인기 잽을 띄우고. 날리는 게 사실은 이게 60년대 말에 남북 관계가 그대로 역전된 거거든요. 역전된 거다. 예. 근데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예. 북한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자극했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했잖아. 왜냐 베트남으로 보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때 베트남에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북한도 러시아에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예. 그때 저기 뭐냐 그 북한이 그렇게 무장공비 내려보내고 이럴 때 예비군 제도가 창설되고 그때 민방위 제도도 네. 생기고 이래가지고 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40대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철폐를 내세워가지고 일약 인기를 끌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 시대 상황이었던 거예요. 반영한 여긴 거다. 방어만 하고 예. 주력 부대는 베트남으로 다 가고. 빼니까 북한의 도발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엮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니까 이건 이란 이스라엘 전쟁보다는 저리 갈아요. 이건 완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계 전쟁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3차 대전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그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그 블록의 싸움이었습니다. 연합국과 주축국의 싸움이었다고. 네. 3국씩 해서 한쪽에는 영국, 프랑스, 뭐 또 미국 이렇게 있고 저쪽에는 독일,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편가르기를 해서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 국가 총력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게릴라. 여기서 뿡 터져서 우 달려가면 저기서 뿡 터져서 우 달려가던.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면 또 저쪽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고.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젤렌스키가 된 거지. 젤렌스키다. 네. 느닷없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번 G7 회의에 젤렌스키가 초청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거기도 안 만나고 돌아간 거예요. 젤렌스키도 안 만나고 돌아가 버렸다. 사실은 한국 대통령보다도 세계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이번에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만나 뭔 얘기하느냐가 이게 더 관심이 많았는데 만나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를 등지고 여기까지 캐나다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렇지. 제일 열받은 건 거기지. 젤렌스키다. 그 약간 저기 하노이 때 김정은이 왔는데 만나주지도 그냥 가버려서 만나주긴 했지. 만나긴 했지만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가서 그냥 도로가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가지고 빡쳤지. 그래서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까지 오게 된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3차 대전은 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계속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고강도의 국가 절멸의 총력전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낮은 수준의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어떤 그 충돌이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얇게 퍼져나간다. 그런 면에서 다르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살인의 기술은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가성비 높은 살인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이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저 살인의 기술은 가자지구에서 연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곧 분석이 나오고 내가 좀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그 두 가지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AI.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의사 결정하고 인공지능이 수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표적을 명령하고 사람이 거기 복종하는 구조입니다. 무섭다. 그거를 이스라엘이 쓰는 라벤더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요게 그 요인을 암살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그 저기 사진과 신체 사이즈 데이터면 충분해요. 그러면 안면 인식 기술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두 번째 가스펠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반드시 그 이 사람이 군사적인 임무가 아니라 가족하고 기거하는 건물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마스 요원을 암살할 때 다 침대 위에서 죽었죠. 다 침대 위에서 죽은 게 뭐냐면은 군사 작전 중에는 살해할 확률이 뚝 떨어진다고. 근데 집에 귀가했을 때 가족 단위 몰살을 할 때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 한 명을 사살하는데 1대 15의 법칙. 그러니까 하마스 요원 한 명을 사살하는데 15명의 부수적 민간인 피해를 허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하마스 요원 중에도 여단장급으로 고위 인사면은 이 허용치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1대 100의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그 저기 수치가 계속 전쟁 중에 변했다. 그래가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마스 요원을 식별하고 추적을 하고 그러면은 며칠이 걸리는데 인공지능은 2분이면 됐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서야 그 가자 지구에서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었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에 예.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이 가족 단위의 그 몰살이 거의 뭐 한 네. 전체 사망자의 한 30-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작년에부터 하마스가 요원 사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놓고 이번에 이제 이란으로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또 한 가지 그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1인칭 시점 전투입니다. 네. 그거를 퍼스트 퍼슨 비오라 그래가지고 FPV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드론을 조종하는데 그 드론에 폭탄이 달려 있다고. 요거를 찾아내고 보고 폭탄을 투하하는 걸 한 명이 다 합니다. 야, 근데 한 명이. 그러니까 끔찍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이제 많이 필요도 없네. 1인칭.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는 놈 따로 있고 쏘는 놈 따로 있고 확인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작전을 하려면 많은 숫자의 대부대가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킬체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뭐 참수부대가 뭐 평양에 가서 그렇죠, 뭐 그렇죠. 김정은을 어쩐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저 특전사가 한 2만 명이 넘고 이런 특수부대가 대규모로 동원돼 수송기로 가서 낙하산 떨어뜨려 가지고 유격전을 하다가 참수를 이런 모델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부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야. 가지고 저기 그 위성 정보하고 연결만 되면 휴대폰으로 조정이 다 돼. 이래 가지고 그 귀가했을 시간을 노린 게 이슬람 달력으로는 목요일 금요일이 주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6월 13일이 목요일이거든. 그때 다 이걸 하고 주거지 위주로 공격을 해요. 그랬구나. 이게 신기술인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출현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학습한 하마스 전사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기습할 때 드론을 활용해서 그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된 겁니다. 됐다. 그게 진화가 2년 만에 지금 무섭게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달려 있어. 그러면은 인간은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공해준 표적을 인공지능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살인을 한 것인데 이 살인의 기술은 인류 역사상 이건 처음 나온 기술이거든. 어제 한겨레 가자는 죽음의 동물원이다.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고 싶다. 가자 사람들의 얘기가 실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38분이라서 김기표 의원도 도착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님은 1시간 잡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또? 네. 그리고 좀 고정하시죠. 고정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생각해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